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김태훈 도지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월 회장님과 여성 회장님, 부여비 이마님들께서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도여비 사무차장 김태설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바르게 살기 운동 3대 이념교육 및 도의교육을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을 알리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이어서 이서영 도여비 여성회장님의 행동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성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 정신 운동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 행동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21세기를 선동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선진화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의 도덕성 회복 운동에 앞장선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네 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과 충남의 미래를 위하여 강한 추진력으로 힘센 충남을 이끌고 계신 김태훈 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힘찬 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르게 살기 운동 충남 가족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17,000명의 바르게 살기 운동 충남 회원들을 이끌고 계신 차우열 도여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은곤 수석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서영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호 산악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기웅 감사님과 이광석 감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여비 부회장님과 이사님들을 일괄 소개 올립니다. 이어서 충남 시군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천안시협의 김윤주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공주시협의 임남규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령시협의 이성천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아산시협의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서산시협의 김건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은산시협의 정기석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룡시협의 이영길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진시협의 김용균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산군협의 김상환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서천군협의 김영산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현군협의 김인태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홍성군협의 전원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산군협의 김기성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해안군협의 김종호 회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귀한 내비를 소개 올립니다. 항상 바르게 살기 운동과 함께하시는 충청남도 황종원 정무수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여군협의 이도년 회장님과 회원님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자리하고 계신 국민정신운동의 리더인 임원 및 회원 한 분 한 분이 사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차우열 도협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불빛이 제 시야를 가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남도 협의회 회장 차우열입니다. 아침을 안 드신 것 같아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우열입니다. 네, 정말 무더위에도 이런 도의회 교육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곳에 참석 안 하신 회원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000명의 회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17,000명 이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2만 명 시대를 열까 합니다. 거기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시군 회장님과 우리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이 정말 함께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이 충청남도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신 국민정신운동을 함께 해주신 김태훈 도지사님께서 오늘 참석과 특강을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이 자리가 떠나가도록 환성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제가 늘 든든한 정은근 수석 부의장과 그리고 이제 이서영 여성의장 그리고 이승호 산악회장님, 이기용 감사님, 이강석 간사님 그리고 도의 충남협의회의 60여 명 임원과 함께 제가 출발선에 서서 무엇인가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군의 회장님 15분 중에 사실은 13군데였습니다. 14군데에서 금산군 협의회가 사구지역에서 이제 계룡시 협의회가 협의회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협의회 구성은 즉 김태훈 지사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사실은 계룡시 협의회 이영길 회장님이 추대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길 회장님과 계룡시 협의회 회원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협의회가 제가 시작 전부터 사고지역이었었는데 원활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박범인 군수님께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산도 편성된 것을 삭감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정말 삭감해 주시 마시고 처리되는 여건을 잘 봐달라고 했더니 박범희 군수님께서 흔쾌히 약속을 해주신 와중에 저희 도 임원이 금산군 이사로 가셔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환 협의이장님이 탄생을 했고, 그래서 김상환 협의이장님한테도 군산군 회원님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 있어서 정말 충청남도 협의회하고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해야만이 늘 바르게 살기 운동은 한 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함께하고 시군에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을 함께 나누고 시군 이장님들이 그걸 가지고 시장님, 군수님 찾아뵈서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노력했던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이 충청남도 협의회가 전국 최고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충남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에 대한 특강을 준비해 주신 김태흠 구지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한동안 조금 침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차오열 회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이라 저한테 전화도 자주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고 해서 올해도 아마 여러분들 이런 교육이 처음 함께 그래서 하는 것이 처음인 것 같고 저희가 그러니까 한 9천만 원 가까이를 올해 더 이 지원을 예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또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차오열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 임원분들 그리고 시군 회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가 돼서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그 설립 시기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로 보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사실은 이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또 국민들을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함께 그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데 도전적, 개척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제1의 그 강대국으로서 또 선진국으로서 변화하고 과거 영국 같은 경우는 젠틀맨 시드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의 6.25 비슷하게 소위 그 신사 젠틀맨의 신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뭐가 담겨 있냐면 오블리스 노블리스의 그런 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국 황태자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트스쿨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가는 학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쟁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그 소위 책임의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러면 저는 사실 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생활운동에 그 자주 협동 근면이라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난한
아주 브리코겔이 있고 막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이 새마을 정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활동하는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그런 바르게 살기 운동 이 두 가지가 이 두 어떻게 보면 캠페인 운동이 저는 대한민국을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저는 진입을 시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회 형은 좀 박수 한번 쳐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제가 이제 이 도의사 되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그 국회의원 2번 떨어질 때는 뭐 아침밥 먹으면 완전히 장돌배기만 어디 행사들 있고 매일 다니고 그래서 한 8년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도 한 8년을 국회의원 2번 낙선하면서 또 대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지면 어디 가서 집권당이면 국영기업체 감사나 사장 같은 것도 하고 어디 또 직책 맡았다가 선거 때 되면 또 미루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8년 동안 충남 부지사 1년 반 잠깐 한 거 말고 6년 반 한 게 한 8년 가까이를 8년을 저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거 정도 알 정도로 이렇게 친숙하게 그리고 또 지역을 잘 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단체별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이 정말로 국민 정신 운동이고 이 정신이 뭔가 이 하나로 국민들이 모여질 때에 저는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온 것처럼 계속 선진국을 유지하면서 품격 있는 저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또 고맙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차우열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회장님들 여러분 함께 했는데 앞으로 또 이 바르게 살기 운동이 설립의 취지, 목표 방향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타 시도보다도 제일 앞서가는 우리 충남도의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의사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도지사 한지 이제 도지사가 계약직이잖아요. 4년짜리 계약직. 근데 벌써 3년이 이제 지나갔는데 1년밖에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유종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년 남은 이런 기간 동안 충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충남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 현 시대는 여야가 있고 또 어느 일을 할 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제대로 된 평가를 저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평가, 저는 그런 부분들 저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코앞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사실 후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게 평가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는 알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올바르고 갔는지 본인 스스로는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했을 때 그래도 이 과락이 되는 이런 점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가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다음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도의사 되면서 좀 전에 얘기한 프론티어 정신이나 아니면 이 조직원, 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신, 함께 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충남이라는 이 부분이 꽤 유명해가지고 각 시기에서도 좀 많이들 알고 있고,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이제 그 투자 유치라든가 외국의 그런 이 방문을 해서 그쪽에 이제 우리 도의사처럼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무슨 이 MOU 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그 힘센 하니까 그걸 피어를 영어로 피어로 얘기해드리니까 스트롱이 이제 강한, 힘센 강한이잖아요. 그런데 스트롱에다가 센자 들어가니까 S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트롱 해가지고 그 이름도 없는 단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슬로건을 잘 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슬로건이라는 이 슬로건, 이 모토를 왜 제가 정했냐면, 우리 충남은 좀 명치, 체면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밋밋하고, 사실은 이 국가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이 가르쳐주느냐.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부처에서 3개, 4개 하는데 17개 시도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좀 우리가 공모가 선정되고 우리가 가져려면 우리는 좀 쌓아놓기도 좀 있어야 되고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얘기 뭐냐면 열정적으로 막 능동적으로 일에 매진을 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쟁에서 우리 충남이 뒤져서는 안 된다. 충남이 지금 다 시도들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낫습니다. 여기 천안, 아성, 당진, 서산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런 데는 옛날보다 많이 다른 데는 지금 이 농촌 지역이 좀 많은 이런 데는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거론한 이대기 지역 같은 경우는 날로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적인 큰 흐름 속에서 좀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좀 국토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들 그 속에서 제일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직접으로 저희 충남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이 구멍가게로 말하면 목전인데 우리 구멍가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가게, 그 목전 구멍가게라 해서 그냥 손님들만 오고 그냥 다른 데보다는 좀 장사가 좀 되니까 하고 가만히 있고 수동적이고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충남이 저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장사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오히려 이 구멍가게 좀 장사가 되니까 이걸 좀 더 개발을 하고 또 그걸 또 영업도 하고 이래서 중견기업도 만들고 대기업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우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역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우리 밋밋한 도정도 바꾸고 또 공무원들 이 담당자 몇 분 있으면 모르지만 또 공무원들 일한 것도 아니고 일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공무원들 있잖아요. 행정 이런 거 지침 이런 거, 그다음에 예산 이런 일을 그냥 이런 부분들 평상시 하고 우리가 이걸 더 파일을 키우고 더 우리 도의 발전의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사업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시도보다 행정 서비스로 우리가 좀 앞서가고 체질을 바꾸고 이런 노력을 저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도정 체질도 바꾸자.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 뺑뺑이 엄청 늘어나요. 저때
국장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가 취임하기 3년 전에 국비를 한 8조 3천억 가까이 확보를 해서 쓰더라고요. 국비. 그 내보니까 전북, 그 다음에 충북, 우리보다 인구 한 5, 60만, 뭐 이런 좀 적은 이런 지역보다도 전북한테는 뒤지고 충북하고 비슷하고 그래요. 우리 220만인데 거기 150만밖에 안 되거든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보고로 오는 사람이 이제 7월달이니까 7월달 지휘했으니까 이미 국가에서 눈코입이 다 그려진 상황이라 한 8조 3천억인데 8조 5천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조로 해라. 내가 책임질게. 거의 눈코입이 그릴 때도 국회에서 들어가고 막바지에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구조로 가자. 그래서 그리고 구조 넘잖아요.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조가 넘었죠. 이번 11조. 3조 가까이가 8조에서 11조 3년 동안 3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이건 정부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도 전 민선 7기 4년 동안 14조 5천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35조 6천 정도 했어요. 외국 투자,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충남대 여기 네트워크 캠퍼스 누르는 거, 그 다음에 TV에 교통방송 하는 거, 지지부지 이랬던 거, 그 다음에 서산공항 되냐 안 되냐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추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작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매듭이 안 풀린 그런 사업들도 거의 다 해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 문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이제 2달 만에 이제 도사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충청권의 지방 공약 헌 부분들도 지가 이렇게 개석을 해서 저도 공약을 했잖아요. 그 대통령 중앙에서 국가에서 결정해야 될 이 부분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사실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거짓말을 못하는 편이라 그런 부분들 올 연초에 제가 이 기자 회견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약속을 조금 지기 동안에 못 지키는 부분도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오는데 이게 이제 경제 관료라든가 아니면 이 경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1차로 공공기관 이전했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별로 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주춤하고 그래서 몇 번 만나가지고 충남하고 대전만 훨씬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주무 부서의 국토부에서 여기 현지 실수하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개업 터지는 바람에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된 이재명 대통령 이쪽 양쪽이 다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해서 좀 늦었지만은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도정이 오면서 그래도 큰 도정 과제,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이런 과제, 이런 부분들을 이 정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저는 5개 과제인데, 첫 번째 과제가 저는 농업농촌의 구조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에서 오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지금 농업농촌이 저는 농업농촌의 이 선진화, 발전이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농촌에서 나오는 그런 생산의 그런 이
캐파 규모적인 그런 부분을 대비하면 다른 산업보다는 그런 돈으로 환산하면 적을지는 모르지만 농업농촌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잖아요. 우리. 그리고 또 안보 식량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럼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지금 기술이나 아니면 재배,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조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쉽게 농업농촌에 살아도 요즘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연봉 5,000 정도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을 하면? 근데 이 구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완전히 젊은 사람만 하나 듣고 완전 고령화되어 있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 심하고 젊은 사람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젊은 사람들한테 볼 수 없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연봉 5,000원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농토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그냥 우리 아버님도 93세에 끝초합니다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일하다 돌아가시죠. 왜 농업인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까? 저는 공무원들은 61세 되면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73세, 4세 이 정도 되면 저는 은퇴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땅 소유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경영, 농사 짓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임대를 하고 대규모 규모화해가지고 지합니다. 그래서 노지재배는 벼농사 같은 경우는 노지재배잖아요. 밭농사 같은 경우도 노지재배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논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평 이상 정도 100마지 이상 정도 돼야 연봉 5,000 나와요. 그렇게 규모화를 시켜줘야죠. 근데 그런 규모화를 시켜주려면 옛날에 15집, 20집 정도가 농사 짓다고 요즘은 한 사람이 넘기기에 다 지잖아요. 그 몇 명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으로서 저는 1000평의 스마트팜 5,600평 정도만 시설을 하게 되면 연봉 5,000 나옵니다. 그러면 2만 평 벼농사 짓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만 평에 스마트팜을 넣으면 20가구 젊은 청년 20명이 농사를 져서 연봉 5,000씩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그리고 요즘 제가 농촌에 가면은 얘기해요. 아유, 이 노인네들만 있어서 우리 때만 있어서 젊은 사람 애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거 크게 보면 국가가 만드는 거죠. 어른들이 90몇 살까지 죽을 때까지 농토를 그냥 손에 다 틀어지고 직불금이나 이런 걸 나오는 거 가지고 농기계 하는 사람한테 너네 모내기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여기 농약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수확해가지고 그냥 수배해가지고 해라. 그러면 쌀 30가마, 예를 들어 돈 7마지다. 그러면 쌀 30가마 가끔 20만원씩 한 600만 원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 풀싹 주는 거, 농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보증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연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업도, 이거 복지도 아니고 산업도 아니잖아요. 복지 개념은, 복지 개념대로 따로 띄어서 나름대로 농촌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복지로 케어를 하고, 농업은 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팜 지금 253만 평 정도를 지기 동안에 하는데 120만 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70몇만 평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 190만 평 정도를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25만 평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공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 내년까지 다 끝내면 253만 평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9,000명 정도의 청년농 교육을 시켜서 지금 왕성을 교육들 합니다. 교육시켜서 3,000명 정도는 임기 동안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대로 해서 농업에 그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에 옛날에 자연불학 100가구 정도가 살던 그런 동네라면 이제는 30가구 정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걔 지금 빈집도 있고 지금 뭐 혼자 사시는 노인 어른들만 있잖아요. 이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고 뭐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켜서 지금도 이제는 백가구가 농촌에 살면서 이 농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좀 기계화되어 있고 뭐 다 이런데 그래서 죽어도 백가구 정도 한 30가구 정도 줄여야 되는데 30가구 중에서 찍어도 애 우는 소리고 애 키우는 가구가 100가구 정도 돼야 이게 노장청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력 있게 갈 수가 있죠. 과거처럼 저도 7남매인데 7남매가 너무 대마지게다가 밭 한 1000여 평 여기서 그냥 막 옹기종기 하고 그 다음에 짐승처럼 사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어렵게 막 이런 상황은 이제 지났잖아. 지금도 연봉5천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저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은 국가에서 지금 좀 강하게 요구하는데 그 논의를 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포함된 분들은 좀 싫어할 텐데 농업이 우리나라는 농업 인구가 220만이에요. 220만. 근데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도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는 농업 인구가 5, 60만 정도 됩니다. 우리는 220만. 그리고 세계 제2의 농업 강대국인 2의 미국 다음 강대국인 네덜란드. 농지 면적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나라는 좀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산이없고 다 간척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농지가 좀 많아서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근데 거기는 농업인구가 20만입니다. 근데 거기는 1년 동안 농업 생산품, 그 다음에 가공까지 해서 1,100억 달러를 해외에 수출합니다. 우리는 220만인데 90억 달러 정도. 근데 우리는 또 자급자족률이 좀 쌀 빼고는 다 외국에 수입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률이 낮아요. 그런 거에 불구하고 우리는 90억 달러. 그러니까 구조 시스템 때문에 그래서 근데 왜 220만이냐? 무늬만 농업인들이 되게 많아요. 땅 303평 가지고 있고 1년에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수익이 있으면 농업인이라고 그러고 석 달만 일하면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로 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로 환자. 그냥 무늬만 이 농업인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1000평 정도로 하고 한 1년에 이 농업 생산품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자격을 해서 이 기준을 상향을 시키면 한 70만 원 줄어들어요. 220만 원. 저는 농촌에 살아도 농업인은 농촌에 살아도 다 농업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저는 농업인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거기다가 집불금 110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농업인 수당 100만 원에 120만 원 나가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비 혜택 반 주죠. 그 다음에 면세유, 그 다음에 전기세 낮춰주죠. 혜택들이 1년에 국가하고 지방정부에 주는 게 1000평이야. 무늬만 농업인한테 나가는 게 2조 1천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2조 1천억 이런 부분들을 갖고 농업인들 정년제 도입해서 72, 3세 정도 되면은 은퇴하기 시키고 그 전에 군인들이 공무원들은 반은 자기가 내고 반은 국가에서 해서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한 30% 정도는 국가에 지원하고 70% 정도는 본인들이 내고 해서 72, 3세 지나면 지금 10년 정도는 자기 부인하고 그럼 손주들 오면 손주들하고 텃밭 정도만 가꾸고 그렇게 10년 정도는 좀 여유 있는 농촌으로 살아야지. 농촌 가면 완전히 우리 아버지 93세 되고 고추밭 냈지.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키가 작은데 그 고추밭 속에서 얼굴만 나와요. 제가 국회의원 2번 떨어지고 떨어질 때 맨날 밖에 나갔다 저녁 때 돌 때 되면 한 8월달 정도 되면은 8월 말 정도에 고추 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추밭이 공기가 통합니까 뭡니까? 우리 어머니는 얼굴 코 이 정도 보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 메레스에 그냥 흙과 그 다음에 땀이 젖어가지고 그냥 불구스러운 이게 흰 메라스가 불구스러운 그런 메라스 이렇게 사시는 왜 짐승같이 살아야 됩니까?
농업. 그래서 농업에 그런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농촌에 그리고 정주역군도 바뀌어야죠. 이제는 이게 이제 논 한가운데 80개 있고 바다 한가운데 집격들이 있는 거 거기 도로내기가 비용 많이 들어가지. 거기 상하수들과 비용 많이 들어가지. 이제는 농촌도 집단화를 해서 양지바른 집단에 30가구 40가구 그림 같은 집들을 짓고 그걸 다 높이려고 하니까 이러한 농촌의 변화를 줘야 된다. 정주역군.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로 가야지 맨날 현금 찔끔찔끔 줘가지고 그거 그냥 연명만 하는 거지. 고기를 잡는 거 밥을 하듯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쌀 한 가마에 지금 10명이 먹는다고 그러면 10명이 옹기종이 먹는다면 쌀 한 가마에 2명이 먹에 딱 줬다 하면 2명으로 줄여주고 8명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분산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케어를 하고 하는 형식으로 가야지. 이 구조로 계속 양곡관리법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 쌀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만 이분이에요. 그 관리하려면 그 매번은 일주 들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데도 며칠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1년밖에 그 관리 1년 지나면은 우리 사람이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관리가 저온이니 이런 게 안 돼 있어. 일본 같은 경우 3년 지난 것도 자기네가 먹어요. 군대가. 근데 우리나라 1년 지나면 못 먹고 2, 3년 지나면 주정용으로 가고 또 3, 4년 넘게 지나면 살도 가요. 그냥 이래가지고 그걸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그게 농업을 바꾸겠다는 게 지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이 아산만 일대를 배변 메가시티 구성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저 첨단 R&D 분야라든가 첨단 기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아산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돌아서 지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친밀한 첨단 산업으로 넣고 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밸리를 만들겠다. 이게 2050년까지 목표를 잡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우리 25년 동안 노력하고 여기다가 한 36조 가까이를 넣고 그렇게 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젊은 사람들 분산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이 베벨리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하는 그걸 구상을 갖고 가는데 지금 자유구역청도 지금 이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로 자유구역청이 되고 이제 자유구역 지대도 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세제감면이나 이런 것도 혜택되고 여러 하는 그런 국가의 지금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여서 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확실한 거죠. 지금 보십시오. 천안 70만, 아산 40만, 110만이잖아요. 그리고 당진 한 17, 18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서산도 17만 정도 되고 그리고 예산 이렇게 되면 예산 북부 이러면 이걸 150만 내기 200만의 그런 이 띠가 형성되는 거예요. 틀이 200만 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산업화로 가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화력발전소 전국에 61기가 있는데 우리가 29기, 우리가 반 가까이가 있어요. 화력발전.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충남은 또 현대지철이 당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고 또 여기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 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력발전소가 우리가 전기에 생산해가지고 수도권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매연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고생했는데 그냥 없애기만 한다면 뭐예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일자리 잃어버리죠?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일자리 잃어버리죠? 일자리가 없어지면 인구도 줄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안을 마련하면서 추진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화력발전소는 없애겠다. 우리 돈은 전기금 해가지고 전임자가 100억을 달성을 해서 지역경제 위축되는 문제나 일자리 이런 만드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100억 만든다고 그러는데. 근데 20매력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은 화력발전소나 발전소 이런 부분들은 국가 사업이에요. 국가한테 요구를 해야죠. 국가가 방안을 만들어내야죠. 대한민국 국민 다 똑같은데,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충남 이 서부 지역 발전소가 있는 고생했는데,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 그 특별법 이 국회의원들 시켜서 그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0조 가까이 정도를 만들어야 거기다 다른 거 대체를 하고 뭘 하든지 하지. 100억 가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왜 우리 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지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좀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잘못돼서 특별법 만들었는데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21대 때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루어져서 국가도 이제 한다고 정부안에 지금은 7명 정도가 대피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올해 아마 끝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뒷받침을 하면서 함께 이 화력발전소를 다른 대체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것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매맞는 것보다 우리가 바꿀게,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바꿀게, 팔 걷어붙이고 그 대신 니들 우리한테 많이 줄 거 국가에 줘야 될 거 아니야? 방학이 요구하고 그러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런 부분을 가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이 서부특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 얘기만 해서 타치는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이 수도권에 인구가 반 가까이 살고 수도권 외에는 인구 반도 안 되고 자꾸 그냥 젊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고 서울 주변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그래서 이제 불균형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예요.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 예산 이쪽은 발전 속도가 안 빠르는데 제가 기업 유치하러 외국을 가더라도 천안, 아산, 당진 이쪽밖에 안 와요. 근데 일부러 근데 막 부여를 보내고 막 어디로 서천으로 가라고 못 오잖아요. 왜냐면 자기들 물류 비용 그다음에 인력 공급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쪽은 그런 형태의 산업으로 가고. 그럼 타 지역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손 놓고 있어요? 청양이나 아니면 부여나 아니면 서천이나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충남도를 균형 발전을 시키자. 그럼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키냐?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 기업들이 많이 들으니까 거기도 기업 유치를 하자. 기업이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사람이 뱃속에서 우리도 7남매인데 9 나가서 둘 죽고 7이 갔다 오더라고요. 지금 위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한 뱃속에서 난 자식도 각자 특색, 특장이 있는데, 그죠? 그 지역마다 특장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은 그런 보령, 여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중심은 관광하고 서해의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 천혜의 자연 관광하고 노업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걸 바꾸면서 대체 전환을 오면서 그거와 연관된 그런 산업 들어가고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가야 되잖아. 부여? 어떻게 가야 돼요? 부여는 농업군이잖아요. 덜
농업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스마트팜이니 뭐니 새로운 그런 이 선진 농업으로 가면서 백제의 고두잖아요.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역사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관광으로 가야죠. 그런데 부여의 관광 가보면 부여 가가지고 그 뭐 천 몇백 년 전에 수도했던 그런 도시라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도 안 받잖아요. 네?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거기 가면 그래도 뭐 옛날 그 한옥이 뭐니 느낌이 있어야죠. 지금 전주에 870세대 정도 되는데 870원 정도 한옥마을. 거기는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전주보다 더 그런 그 역사성이 있는 데가 부여 공주잖아요. 근데 공주 가봐요. 뭐 무료왕릉하고 그다음에 산성이죠. 뭐 가고 그 무슨 동네 가면 뭐 지역에 옛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한옥마을을 부여 같은 경우는 1300세대 정도 지쳐. 근데 한옥을 지쳐하면 좀 불편해가지고요.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앉아요. 그래서 한옥의 상가 이쪽에 오면은 그 옛날 역사도시 가면 하는 것처럼 그런 상가니 뭐니 그 찻집이니 컵숍이니 그 다음에 기관 이런 부분들 한옥들을 먼저 지으면서 그거 같이 이어서 숙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민박 그리고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서 한옥마을을 1300세대 지자. 그래서 세팅 끝났어요. 그런 부분 짓는 부분들을.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도 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럼 태안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해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 안면도 개발 같은 경우 하고 그래서 이런 관광기획, 해안에 관광기획으로 가고 서산 AP지구에 농사만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한쪽에서는 현대 롯데미니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하늘을 나르는 유해에 하늘을 나르는 택시 이런 부분들 최첨단 이런 그런 사업들을 넣는 이런 부분들 한 군데 지정이 되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요즘은 거의 다 막 드론, 무인기 이런 것이 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군용의 이런 전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경남 사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기 작은 이런 부분들은 이 태안, 이 서산 AP지구 이쪽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 MOE지구라고 해요. 그쪽도 집어넣고 그런 데. 그러니까 금산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인삼하고 그런 거는 농업하고 그 다음에 대전하고 가까운 이 부분을 활용한 근교도시로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돼요. 각자가 갖고 있는 특장대로 계획을 세워서 발전을 저는 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충남 전체가 균형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충남 전체가 자기 지역에 갖고 있는 특장대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충남 이 균형 발전은 어떻게 갈 거냐. 논산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 기관들이 많고 그다음에 훈련수도 많고 옆에 상공본부도 많으니까 거기는 국방 클러스터 해가지고 요즘 우리 국방 K 방사업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니 뭐니 이런 부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안 뜨고 있잖아요. 그래 국방산단 이런 거 넣고 해서 산업단지 그리고 농업은 스마트팜이 이런 식으로 가고 이래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당진에 며칠 전에 대한제강이라는 데하고 70만 평 그 스마트팜 하는 5,5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걸 MOU 체결을 했어요. 70만 평이면요 몇천 명, 그러니까 몇백 명이 몇천 명이 거의 70만 평이면은 거기서 이 농사를 짓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이런 부분을. 근데 1조 가까이 넘게 지금 기업들
제가 천안이나 아산이나 기업 유치하잖아요. 1조가 넘는 투자를 하더라도요. 직원들은요. 100명도 안 되는 데 있어요. 1조 가까이 투자해요. 근데 10,000평에다가 스마트팜을 만들면요. 10명이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평짜리 그 다음에 1조 넘게 하면 요즘 왜 그러냐? 로봇, 다 그 다음에 뭐 AI, 이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가지고요. 공장에 아무리 크더라도요. 가서 옛날에는 그런 공장 정도면 1,000명 정도가 근무를 했을 거예요. 요즘은 몇십 명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쪽 산업화되는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너무 그렇게 이 부러워할 필요가 저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장에 따라서 발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좀 이뤄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번째인데 지금 저출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7년, 8년 동안에 38조 가까이를 쏟아 부었는데도 애들 1명도 안 낳잖아요. 0.79, 78 정도거든요. 우리 0.9 좀 이렇게 0.9 몇으로 좀 올라왔어요. 근데 애들을 좀 안 낳잖아요. 결혼도 별로 안 차요. 근데 아이들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앞으로 이 과제고 그다음에 큰 우리 이 국가 우리 국민들한테 큰 재앙 수준의 그런 몇 가지가 우리가 우려하는 한 서너 가지 안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 아이들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다 낳는데 요즘 하나 셋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까? 사실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는 이것도 지금 희생충남 대한민국의 슬로건이라는 내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저출생 문제를 저는 슬로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걸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거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르는 부수적인 정책들을 뭘 펼쳐야 될 것이냐 이렇게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찔끔 5만 원이다, 찔끔 10만 원 든다, 다 해가지고 추정의 때로 주렁주렁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요 무상 보육한다고 그러죠. 무상 보육. 그럼 고등학교 갈 때까지 무상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어떻게 지금 조금씩은 줘요. 아동수당 10몇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부모수당 10몇만 원 있고 우리 또 도에서는 또 키움수당이라 해서 10몇만 원 있고 그 다음 또 시군에서 주는 것도 붙인 거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10만 원, 5만 원 몇억 주냐고 한 번에 그냥 하나로 모아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조금 그래서 부모가 평균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선을 그어서 국가가 50%, 60% 주고 지방에서 얼마 붙이고 해서 딱 정리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 주는 것도 부처가 다 틀려요. 아동수당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수당 이렇게 나눠서 각 부처가 다 있는데 아니 2살 생활 먹은 애들이 무슨 돈을 쓴다 해가지고 아동수당입니까? 그냥 부모한테 다 줘버리면 되지. 부모 몸으로 다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집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또 공무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만 늘어나고 피곤하고 그다음 받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주기는 주는데 이거 내용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큰 크게 안 쓰더라도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간다. 고등학교 무상부 교육 대학생 문제 좀 이따 얘기. 그리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요즘 여성들도 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과거처럼 이거 부모가 아이들 봐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또 부모들이 그냥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해. 요즘 봐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을 이제 부부가 같이 하는 시대인데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아니면 요양원이 됐든 여기다 맡겼다가 5시 반 되게 6시 되면 퇴근하면서 캐롤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 사생활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동료들하고 회식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개인 친구하고 일 보고해야 되는데 애 키울 때는 몇 년 동안 친구들만 아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돌봄 시설을 저는 24시간 돌봄 시스템. 맞아요.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돌봄 시스템을 하는데 방과 후에 그 다음에 아이들 유치원 끝났을 때도 9시, 10시까지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루 내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줘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은 한 3살이나 4살을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기 힘들 때까지 키울 때는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부인들이 저를 봤는데 여성이 됐든 이 공무원 주 4일째 시키자. 애 키우는 몇 년 동안은 주 4일째 시키자. 직장 다니고 하루 정도는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나를 좀 봐주고 더 좀 가까이 하고 또 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주 4일째 근무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 4일째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공기업하고 민간기업도 한 20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확대를 시켜서 아이들 키울 때만큼은 주 4일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 그리고 아이들 키우려고 그러는데 집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하방부터 시작했지만 장학금을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가 거치면 아이들 키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좀 싸게 공급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미국 투게더 이런 것도 지금 국가가 50% 이상은 안 된다, 임대 아파트 치면 어쩌다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100% 다 젊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든 60%든 70%든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그걸 중앙정부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되니 안 되니 왜 그래. 그래서 싹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배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돌봄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 얘기를 할게요. 대학 얘기를 할게요. 대학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이제 문제예요. 첫째는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영어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학원 보내고, 뭐하고, 유치원 때부터 애들을 뺑뺑이 돌리니 되겠어요. 거기에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요. 그 대학도 자기 이름만 쓰면 대학을 가는 세상이 어디가 있어요. 고등학교 갈 때까지 자기 이름밖에 쓸지 몰라도 대학 가요. 왜 대학 가냐? 지방대 같은 미달되는 데 있어요. 대학 갑니다. 대학 가면 뭐예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가 무슨 사회에 나와서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하고 싶다, 정확히 방향을 잡은 사람이 그냥 많지 않아요. 심지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자기 목표와 방향,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도 공부는 잘하니까 현대 갔다, 삼성 갔다, 무슨 갔다가 왔다 갔다 지들끼리 머리 좋은 놈들끼리 지금 직장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또 지방에서 근무하라 그러면 그냥 그리고 거기서 퇴직하고 다른 데 가고 그러죠.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걸 직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능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처럼 반으로 확 줄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 그 동물로만 방목하듯이 과외 그다음에 학원 이런 거 안 보냅니다. 그냥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다양한 경험을 시켜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커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자리 잡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적인 경험적인 이런 걸 다양한 경험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가 장점이 있구나, 내가 뭘 잘하는구나, 얘가 좋아하는 게 뭐구나, 이런 부분들을 중학교 다닐 때까지 다 파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유치원 때부터 축적된 생활기록부를 보고 부모하고 지능 문제를 상담을 합니다. 부모한테 얘는 인문계 보내지 말고 실업계 보내고 얘는 예술계 보내고 이러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쭉 기록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업계 보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모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얘는 인문계 보내지 말고 실업계 보내십시오. 네가 뭔데 그래요? 그리고 아마 지금 따위 한다고 나왔잖아요. 따위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냥 귀하고 그냥 이쁘고 좋은 줄만 알지 자기 자식이 뭘 잘하는지 아니면 뭐 다 특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대학 그냥 그 대학교 갈 때까지 벽돌 찍어내듯이 두부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 웃긴 게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뭐 여러분 손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애들 뺑뺑이만 엄청 놀리지 걔가 뭘 잘하는지 여러분 제대로 압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귀천이 어디가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그것도 지가 남보다 좀 뛰어나고 잘하는 거 해야죠. 각자 다 틀리잖아요. 여기 공무원들도 이렇게 보면요, 공무원들 공부 잘해가지고 요즘 공무원 시험만 와요.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 다 대학 나왔어요. 우리 때는요, 집안이 좀 공부를 잘하는 데는 어렵든가 아니면은 대학을 못 갈 형편이 그 공부를 좀 못하든가, 애가 그런 사람들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로. 근데 그 사람들 공부 잘했어요. 지금 대학교 나오고 뭐 우리 서울대 나오는 거하고 막 9급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그래요. 근데 서울대 갔을 때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9급부터. 공무원은요, 공무원이 뭐 해가지고 말단부터 시작하는 공무원들은요, 사람이 올바르게 바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마인드가 있고요, 그래야 이 도민들, 그 다음 민원인들 뭐 이런 분들 잘 서비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마인드 잘 잡혀 있고 올바른 사람이고 그러면 돼요. 무슨 뭐 대학교 나오고 무슨 이제 고시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큰 간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고시고 하면 되겠죠. 근데요, 이 애들, 이 지방고시를 고시원 친구들, 뭐 국장들 있고 그런데 오히려 9급부터 시작한 공무원이 더 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9급 했으니까 조금 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직업에 맞는 그 성격, 맞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요즘 봐봐요. 대학교 90%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돈벌 희잖아요. 대학 어리면 다 그냥 대학 가니까 지 이름밖에 못 쓰는데도 지방대학을 가니까 대학 줄여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학비 때문에 학비 이런 문제 때문에 돈벌이 익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여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식이 한둘 나가지고 대학 간다는데 남들 다 보내는데 안 보내면 부모 원망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학 보내잖아. 근데 다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대학교 졸업하니까 어떻게 하냐. 양질의 일자리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뭐예요? 월급 많이 주고 좋은 직장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직장은 한 번에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일자로 잠깐 놀아요. 부모 등골 있는데 또 등골 해요. 집에서 뭐 돈 갖다 쓰고 맨날 하고. 요즘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연립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친남매 이렇게 컸으니까 돈 몇 마디 있는 거 형들이 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그거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내 거라고 생각해요. 어이구, 그래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 바르게 살기 운동, 진실, 화합, 질서, 이런 이 정신운동에 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대학교를 반 정도로 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실업계나 전문학교나 다양한 이런 형태로 해서 분산을 시키며 대학을 반으로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대학교 출신자하고 고등학교 출신자하고 전문학교 기술학교 출신자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줘야죠. 그렇잖아. 임금 격차를 줄여줘야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1, 2년 만에 바꿀 수 있어서 5년, 10년 그 충격을 완화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데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저는 대한민국을 재설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요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잖아요. 저는 요즘 중국 사람들 막 두렵고 걱정스럽고 이 대한민국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잖아요. 제조업으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기술을 줘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제품을 줘야 돼. 품질. 기술을 줬던가. 아니면 품질도 좀 괜찮으면서 값이 싸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 중국 놈들이 다 쫓아왔어요. 중국 놈들이 지금 미국도 앞지를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견제하잖아요. 중국은. 근데 기술도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 앞질러 왔지. 두 번째로는 중국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임금이 우리나라가 2배, 3배 싸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품질도 다른 나라 거보다 크게 앞서지 않으면서 그 임금이 그 생산하는 임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 대한민국.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각자 각 분야마다 새롭게 설계하고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 그 속에서 낙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로 일정 기간 정도만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 케어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정식 맨날 쌈박질하잖아요. 그죠? 내가 거기를 잘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맨날 쌈박질. 내가 밖에서 보니까 미치겠어. 그래서 하여간 그 결론은요. 대한민국 지금 충남도가 어떻게 가야 될 그런 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우리 국민정신운동의 그런 단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 발전하고 함께 행복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부터 하고 함께 노력을 하자 하는 오늘 새로운 다짐을 한번 하는 그런 날이고 또 각오를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되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또 이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질 때 저희 충남도가 더 발전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사업이라든가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 우리 차호열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분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띤 강의를 하여주신 김태현 교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미소로 밝게 웃으면서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 힘센 충남하면 파이팅 하면서 주먹을 쥐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힘센 충남! 파이팅! 감사합니다.